김민자는 이른을 앞둔 나이에도 여전히 또렷한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이 늘고 손마디가 굵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 형사로 뛰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민자는 자신의 눈동자 속에 아직 살아있는 형사의 본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5세 경찰이 된 뒤로 민자는 30년 가까이 강력팀에서 일했습니다. 수많은 사건 현장을 발로 뛰었고 온갖 범죄자들의 눈빛을 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동료들은 민자를 민자 형사라고 불렀습니다. 특유의 끈질긴 추적과 날카로운 직감으로 사건을 해결해낸 전력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민자는 더 이상 수갑도 총도 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며 가끔 아들 집에 들러 손주를 봐주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세상은 잠잠해졌고 매일의 삶은 한결 단조로웠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몸에 밴 경찰의 촉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말투, 눈빛, 작은 습관 하나에도 민자는 여전히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읽어내곤 했습니다. 그런 민자에게 어느 날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은호 좀 봐줄 수 있어요? 회사 일도 있고 집사람도 워크숍이 있어서요. 사흘 정도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자는 손주 은호의 얼굴을 떠올리며 바로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은호는 내가 봐줄 테니 걱정 말고 다녀와라. 며칠 뒤 금요일 아침 민자는 손주를 맞이하기 위해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반찬이며 과일까지 꼼꼼히 챙긴 손에는 여전히 경찰 시절처럼 꼼꼼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는 곳은 도심 중심부에 자리한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황금빛 조명이 비추는 로비, 대리석으로 빛나는 바닥,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경비원. 민자는 이런 곳에 들어서면 언제나 낯설었습니다. 자신의 인생과는 어울리지 않는 번쩍거림이 민자를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게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며 아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이걸 다 들고 오셨어요? 무거우셨을 텐데.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착하고 순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서 있는 며느리 윤정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싸늘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 묘한 불편함이 감돌았습니다. 민자는 경찰로서의 습관대로 순간적으로 며느리의 얼굴과 눈빛, 손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그 미묘한 기류는 놓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그 속엔 경계와 거부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손주 은호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나왔습니다. 할머니, 은호의 품에 안기는 순간 민자의 굳어있던 마음은 잠시 풀렸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모든 불편함을 잠시 덮어주는 듯 했습니다. 윤정이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나가야 해서요. 워크숍이 3일 동안이라 호텔에서 묵어야 해요. 은호 잘 부탁드려요. 윤정의 말투는 평소보다 급했습니다. 민자는 윤정이 끌고 나가는 커다란 캐리어를 보며 의아했습니다. 3일짜리 워크숍에 너무 많은 짐이 아닌가. 하지만 민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호야, 엄마 다녀올게. 할머니 말씀 잘 들어. 윤정이 떠나고 아들도 회사로 출근한 후 민자는 은호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고급스러운 가구와 장식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먼지 하나 없이 반짝거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뭐하고 놀까요? 은호가 민자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민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은호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은호는 신이 나서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무언가를 끌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자는 거실에서 기다리며 차를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은호가 안방에서 무언가를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긁는 금속 모서리의 소리가 났습니다. 민자가 돌아보니 은호가 검은색 가방을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꽤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아이가 간신히 끌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그게 뭐니? 엄마 비밀 가방이에요. 엄마가 항상 안방에 숨겨놔요. 우리 이걸로 놀아요. 민자의 눈동자가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비밀 가방이라니. 형사로서의 직감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민자는 침착하게 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호야, 이 가방은 무거우니까 할머니가 들어줄게. 민자가 가방을 들어보니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가방에는 무거운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민자는 가방을 조심스럽게 소파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이 가방 만지지 말라고 했다며? 네, 그런데 할머니랑은 괜찮아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은호의 천진난만한 말에 민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놀려 했던 것입니다. 은호야, 요거트 먹고 싶지? 할머니가 특별 요거트 줄게. TV 보고 있어. 은호가 부엌으로 달려가는 사이 민자는 가방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죽 재질의 가방은 꽤 오래되어 보였고 손잡이 부분에는 손때가 깊게 베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물쇠가 단단하게 잠겨 있다는 것이 수상했습니다. 민자는 형사 시절 배운 기술을 떠올렸습니다. 머리핀을 꺼내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건드렸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가방을 열자 민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금 다발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5만 원권 다발이 수십 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 밑에는 여러 개의 통장과 도장, 그리고 신분증들이 있었습니다. 민자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모두 다른 이름이었지만 사진은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 3천만 원, 박순례 할머니 5천만 원, 이정숙 할머니 2천만 원. 모두 노인들의 이름이었고 옆에는 엄청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첩 가장자리에는 계좌 동결, 수거, 안심계좌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전화금융 사기의 증거였습니다. 며느리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가담자가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자금책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요거트 다 먹었어요. 은호의 목소리에 민자는 재빨리 가방을 닫고 자물쇠를 다시 잠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원래 있던 안방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민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은호는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걸까? 그날 밤 민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아들과 은호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입니다. 먼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민자는 휴대폰을 꺼내 수첩에 적혀 있던 내용들을 사진으로 찍어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형사 시절의 습관대로
꼼꼼하게 기록해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사는 은퇴했지만 정의감은 여전히 민자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자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희미한 불빛이 마치 취조실의 형광등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 형사 생활 동안 수많은 사건을 접했지만 가족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만큼 괴로운 것은 없었습니다. 민자는 몸을 뒤척이며 낮에 본 가방 속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빼곡히 쌓인 현금 다발, 노인들의 신분증, 그리고 피해 금액이 적힌 수첩.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형사 시절, 민자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여러 번 다뤘습니다. 피해자들의 절망적인 얼굴,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고 오열하던 노인들, 자식 교육비를 사기당하고 자살까지 시도했던 어머니, 그 모든 기억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해자가 바로 자신의 며느리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민자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현관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민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열쇠 돌리는 소리,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자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복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실루엣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윤정이었습니다. 워크숍에서 3일 동안 묵는다고 했는데 왜 새벽에 돌아온 것일까? 민자는 다시 누운 척하며 눈을 살짝 떴습니다. 형사 시절 잠복 근무를 하던 때처럼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서랍을 여는 소리, 무언가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을 끌고 가는 소리. 민자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조절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조용히 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 민자는 윤정이 완전히 나간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가보니 그 검은 가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 새벽에 가방을 가지러 온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급한 일이 생겼다는 신호였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민자의 존재를 눈치채고 경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민자는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윤정이 검은 세단에 가방을 싣고 있었습니다. 차 트렁크에 가방을 넣는 윤정의 움직임은 능숙했습니다. 이런 일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정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고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벽 4시에 만나요. 장소는 똑같습니다. 윤정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민자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차량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윤정이 떠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검은 세단이 아파트를 빠져나가자 민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안방에 사라진 가방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자는 은호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윤정이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은호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파자마 차림의 은호는 여전히 천진난만했습니다. 민자는 손주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겪을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 은호,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민자는 은호에게 아침을 차려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그 검은 가방에 대해 뭐라고 했니? 엄마가 절대 만지지 말래요.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된대요. 은호는 우유를 마시며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이런 일에 연루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은호 잘 있어요? 그래, 잘 있다. 근데 윤정이는 워크숍 잘하고 있니? 네, 아침에 연락 왔어요. 바빠서 전화 못한대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아들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아들은 늘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아내의 배신을 알게 된다면 오후가 되자 민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민자는 은호를 TV 앞에 앉혀두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은 없었지만 방 안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서랍장 안쪽, 침대 밑, 형사 시절 압수수색을 하던 요령대로 구석구석 확인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을 때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민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수거 완료 5천만 원, 내일 오전 10시 새 타겟 연락, 경찰 조심, 최근 단속 강화. 민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 기록이었습니다. 그때 옷장 맨 위 선반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민자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서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전화번호와 날짜, 시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검사 사칭, 계좌 동결, 안전 계좌 이체 같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보이스피싱 매뉴얼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수첩 뒷장에 적힌 조직도였습니다. 맨 위에는 총책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여러 개의 팀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금 관리라는 항목에 윤정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한 조직원이 아니라 핵심 간부였던 것입니다. 민자는 수첩을 사진으로 찍은 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이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며느리 윤정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전화 상담원이 아니라 자금을 관리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들어온 아들은 은호를 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은호, 할머니랑 잘 놀았어? 네. 할머니랑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었어요. 민자는 아들과 손자가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평화로운 가정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노인들의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김영자 할머니, 박순례 할머니, 이정숙 할머니.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엄마, 뭐 생각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민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날 밤 민자는 다시 한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윤정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 전에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민자는 오랜 동료였던 김영호의 번호를 휴대폰에서 찾았습니다. 현재도 경제팀에서 일하고 있는 후배였습니다. 김영호는 민자가 가장 신뢰하는 형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새벽 3시
민자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김영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급한 상담 필요. 내일 오전에 전화 줄 것. 문자를 보낸 후 민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사기 전화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있을까요? 민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사는 은퇴했지만 정의를 지키려는 마음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새벽에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분명 조직 내에서 무언가 급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어쩌면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자는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윤정이 새벽에 가방을 가지고 간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자는 부엌으로 가서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형사 시절 큰 사건을 앞두고 있을 때면 늘 이렇게 새벽에 깨어 있곤 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긴장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자는 조용히 은호의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손주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그때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침 8시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아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민자는 아들을 위해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윤정이가 오늘 오후에 돌아온대요. 그래, 워크숍은 잘 끝났대? 네, 어젯밤에 문자 왔어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자는 아들의 순진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곧 닥칠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아들이 불쌍했습니다. 아들이 출근한 후 민자는 김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새벽에 문자 받고 걱정했어요. 영호야, 큰일이야.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겠어. 지금 바로 갈게요. 어디서 만날까요? 민자는 근처 공원을 약속 장소로 정했습니다. 은호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공원에는 이른 시간임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민자는 벤치에 앉아 은호가 노는 것을 지켜보며 김영호를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김영호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은 김영호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사 특유의 걸음걸이와 주변을 살피는 습관도 그대로였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셨어요? 영호야, 인사는 나중에 하고. 이것 좀 봐. 민자는 휴대폰을 꺼내 어제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은 가방 속 현금 다발, 노인들의 신분증, 피해자 명단이 적힌 수첩, 그리고 보이스피싱 매뉴얼과 조직도까지. 김영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던 김영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님, 이거 최근에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조직이에요. 바로 연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대형 보이스피싱 조직입니다. 피해 규모가 수백억에 달해요. 민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배님, 이 사진들을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민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야. 윤정이가 이 조직의 자금책이야. 김영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영호는 민자의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하세요? 어제 새벽에 윤정이가 몰래 들어와서 가방을 가지고 갔어.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새벽 4시에 만난다고 했고, 김영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배님, 이 조직은 정말 위험해요. 최근에 조직원 한 명이 배신하려다가 실종됐습니다. 경찰 내부에도 그들과 연결된 사람이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민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조직이 오래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내부에 협조자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호야, 그래도 우리가 움직여야 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일단 제가 신뢰할 수 있는 팀원들과 비밀리에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호는 사진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후 민자에게 당부했습니다. 선배님,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며느리가 눈치채면 안 됩니다. 민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형사 시절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직접 움직여야 할 때가 있다고. 공원에서 돌아온 후 민자는 은호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은호는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떠들며 밥을 먹었습니다. 민자는 은호를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이 돌아온 것입니다. 민자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어서 와. 워크숍은 잘 끝났니? 네, 어머님. 은호는 잘 있었죠? 윤정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민자는 윤정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톱 밑에 검은 때가 끼어 있었고 손가락 관절 부분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무거운 것을 옮기다가 생긴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은호가 윤정에게 달려갔습니다. 윤정은 은호를 안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색했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은호야, 엄마 좀 피곤하니까 방에서 쉴게. 윤정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민자는 조용히 안방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처리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민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처리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윤정은 거의 말이 없었고 민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만이 그 긴장감을 눈치채지 못한 채 은호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윤정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 좀 일찍 쉴게요. 피곤해서. 윤정이 안방으로 들어간 후 아들이 민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윤정이가 왜 저럴까요?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민자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말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마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좀 쉬면 나아질 거야. 그날 밤 민자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자는 조용히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갈게요. 그 물건 준비해 놓으세요. 민자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윤정을 미행해야겠다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형사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새벽 5시 민자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의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윤정을 미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형사 시절 잠복 근무를 할 때의 그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각성의 신호였습니다. 민자는 조용히 일어나 검은색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복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방에 휴대폰, 현금, 그리고 후추 스프레이를 넣었습니다. 후추 스프레이는 은퇴할 때 동료가 선물로 준 것인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6시가 되자 안방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민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했습니다. 신문의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자연스러운 연기가 필요했습니다. 잠시 후 윤정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고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눈 밑의 다크서클은 여전히 진했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져. 일찍 나가니?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은호는 제가 늦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어머님이 봐주세요. 윤정은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침도 먹지 않고 나가는 것이 수상했습니다. 민자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윤정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 민자는 재빨리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윤정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걸음걸이가 빨랐고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민자는 아들과 은호에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 잠시 나간다. 은호는 아빠가 봐주렴.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30층을 내려가는 것은 힘들었지만 윤정과 마주칠 위험을 피해야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민자는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형사 시절에는 이 정도 계단은 뛰어내려갔는데 세월이 야속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윤정의 검은 세단은 이미 출발한 후였습니다. 민자는 재빨리 택시를 잡았습니다. 운 좋게도 윤정의 차가 신호등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 앞에 검은 세단 따라가 주세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민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바람 피는 것 같아서요. 확인하려고요. 기사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민자는 창밖으로 윤정의 차를 주시했습니다. 형사 시절 미행 기술이 되살아났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지도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신호가 바뀔 때마다 긴장했지만 다행히 놓치지 않았습니다. 윤정의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건물들이 낮아지고 인적이 드물어졌습니다. 공장 지대를 지나 허름한 창고들이 늘어선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 윤정의 차가 낡은 창고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동아물류라는 간판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민자는 택시기사에게 100m 전에서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조심하세요. 여기 으슥한 곳이에요. 기사의 걱정스러운 말에 민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가 떠난 후 민자는 건물 뒤편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창고 주변에는 CCTV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민자는 사각지대를 찾아 움직였습니다. 형사 시절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무 그늘과 컨테이너 뒤를 이용해 조금씩 창고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창고 뒷문 근처에 숨어서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정을 포함해 10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 무언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돈다발이었습니다. 5만원권 다발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민자는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증거로는 충분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최대한 안정적으로 촬영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머리에 금목걸이를 한 남자였습니다. 이번 주 실적이 좋았어. 특히 윤정 씨 팀이 최고야. 5억을 넘었잖아. 5억. 민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5억 원을 사기쳐서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피해를 입었을까요? 민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계속 촬영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있어. 또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수염을 기른 중년 남자였습니다. 민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찰 내부에 정보원이 있다는 김영호의 말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 우리한테는 든든한 백이 있잖아. 김경희가 알아서 처리해 줄 거야. 김경희라는 이름에 민자는 놀랐습니다. 경찰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민자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윤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모여요. 그때까지 각자 맡은 일 확실히 해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자는 더 많은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위치를 옮겨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벽면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두 노인들의 사진이었고 옆에는 개인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타겟들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기 누구야? 민자가 돌아보니 창고 경비원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고 허리에는 경봉이 차여 있었습니다. 민자는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비원이 호루라기를 불었고 창고 안의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누가 있어? 빨리 확인해. 대머리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 문이 벌컥 열리고 여러 명이 뛰어나왔습니다. 민자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70이 되었지만 형사 시절 단련된 체력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욕설이 들렸습니다. 민자는 복잡한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컨테이너 사이를 지그재그로 뛰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왼쪽으로 꺾고 오른쪽으로 돌고 다시 직진. 형사 시절 추격 전의 기억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큰 길에 나왔습니다. 마침 버스가 오고 있었습니다. 민자는 마지막 힘을 짜내 버스 정류장으로 뛰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민자를 알아봤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민자는 거친 숨을 고르며 김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영호야, 급해. 지금 당장 우리 아들 집으로 와. 무슨 일이에요, 선배님? 목소리가 떨려요. 전화로는 못해. 빨리 와.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만 데리고 와. 민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윤정과 그 조직을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안전도 지켜야 했습니다. 특히 은호가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들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 운동 좀 하고 왔어. 은호는 방에서 놀고 있어요. 민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과 은호가 무사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민자는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김영우가 도착한 것은 1시간 후였습니다. 민자는 현관문을 열어주며 김영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후배의 모습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김영우 뒤에는 젊은 형사 2명이 더 있었습니다. 한 명은 짧은 머리의 여형사였고 다른 한 명은 안경을 쓴 남자 형사였습니다. 민자가 모르는 얼굴들이었지만 김영우가 데려왔다면 믿을 만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전화 받고 바로 왔습니다. 들어와, 영호야. 시간이 없어. 민자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들은 은호를 데리고 잠시 마트에 나가 있었습니다. 민자는 이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은호가 없는 동안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은 형사들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민자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새벽에 윤정을 미행한 것, 창고에서 목격한 장면들, 그리고 도망치면서 촬영한 동영상까지 설명하는 동안 민자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와 긴장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김영우와 다른 형사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동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돈다발을 나누는 장면과 대화 내용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 이거 정말 큰 건입니다. 우리가 몇 달째 추적하던 조직이에요. 김영우가 동영상을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여형사가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민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명의 사진과 프로필이 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맞죠? 대머리 남자는 조직의 2인자 박두식, 수염난 사람은 자금 관리 담당 최정훈입니다. 둘 다 정가가 있는 인물들이에요. 민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이 오늘 아침 창고에서 본 사람들이 맞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큰 조직의 간부들이었다니. 민자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 있었는지 뒤늦게 실감했습니다. 만약 붙잡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이 든 여자 하나쯤은 쉽게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배님, 김경이라고 했죠? 그 사람 이름 기억하세요? 김경이라고만 들었어. 이름은 못 들었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 백이라고 했어. 김영우가 다른 형사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안경 낀 형사가 노트북을 열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자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김영우가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더 높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선배님, 경제팀에 김상철 경위가 있습니다.
최근 행적이 수상하다는 내부 제보가 있었는데 김영호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경찰 내부의 배신자, 그것만큼 형사들에게 치욕적인 일은 없었습니다. 민자도 형사 시절 동료의 배신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배신감과 분노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선배님,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선배님을 알아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며느리가 선배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김영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이 돌아온 것입니다. 민자와 형사들은 재빨리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여형사가 재빨리 수첩을 가방에 넣었고 안경 낀 형사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김영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우리는 선배님 지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윤정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이 불안정했습니다. 옷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거실에 낯선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민자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손님이 오셨네요. 응, 옛날 동료들이야.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있었어. 민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윤정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김영호와 다른 형사들을 훑어보았습니다. 형사 특유의 분위기를 눈치챈 것일까? 윤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윤정이 안방으로 들어간 후 민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안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급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가끔 시어머니, 이상해, 조심해라는 단어들이 들렸습니다. 김영호가 민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선배님, 오늘 밤에 작전을 실행하겠습니다. 이미 지원 요청을 했고 특공대도 대기 중입니다. 선배님과 가족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셔야 합니다. 민자는 망설였습니다. 도망가는 것은 형사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현장에서 뛰었던 민자에게 뒤로 물러서는 것은 비겁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위험해서 지켜야 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내가 직접 끝까지 지켜보고 싶어. 위험해요, 선배님. 이 조직은 폭력도 서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나도 형사였어, 영호야.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끝내야지. 그리고 며느리가 체포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리 아들 곁에 있어야 해. 김영호는 민자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민자의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가는 민자 형사의 고집을. 대신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선배님 가족분들만 먼저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선배님은 저희와 함께 현장에서 지켜보세요. 단 절대 직접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민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김영호와 형사들이 떠난 후 민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은호 데리고 이모 집에 가서 자고 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은호 데리고 가. 부탁이야. 아들은 의아해했지만 민자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다행히 윤정은 일이 있다며 잠시 나갔습니다. 1시간 후 아들과 은호가 집에 들렀다가 다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민자는 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은호의 따뜻한 체온이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할머니, 내일 봐요. 그래, 우리 은호. 할머니가 사랑한다. 나도 할머니 사랑해요. 아들과 은호가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얼마 후 윤정이 들어와 급하게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가끔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고 서랍을 여닫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자는 거실에 앉아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8시, 곧 작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9시가 되자 윤정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은 윤정은 또다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이 시간에 또 위험하지 않니? 금방 올게요. 급한 일이 있어서. 윤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자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윤정이 현관을 나서자 민자도 재빨리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고 휴대폰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김영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정 출발. 지금 따라감. 민자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다시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윤정의 차는 막 출발하려는 참이었습니다. 민자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김영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뒷좌석에는 이미 다른 형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각 팀의 준비 상황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준비되셨어요? 당연하지. 가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윤정의 차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민자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의 마지막 작전이 될지도 모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정의 차는 예상대로 오늘 아침의 창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자는 김영호의 차 뒷좌석에서 윤정의 차를 주시했습니다. 도로에는 차가 많지 않았고 가로등 불빛이 간헐적으로 차 안을 비쳤습니다. 민자의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 동안 수많은 체포 작전에 참여했지만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각 팀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1팀 배치 완료. 2팀 대기 중. 특공대 5분 내 도착 예정. 익숙한 용어들이 민자의 귀를 스쳤습니다. 형사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정의를 실현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가족을 파괴한다는 죄책감이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김영호가 백미러로 민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내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은호는 또 어떻게 될까요? 엄마 없이 자라야 하는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창고가 가까워지자 김영호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윤정의 차는 이미 창고 안으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김영호는 창고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위장한 경찰 차량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민자는 차에서 내려 지휘 차량으로 옮겨 탔습니다. 지휘 차량 안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창고 주변 CCTV 화면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민자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대머리 남자와 수염난 남자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윤정의 모습도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총 15명이 확인됐습니다. 아마 대규모 정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영사가 모니터를 보며 보고했습니다. 민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15명이라니 생각보다 큰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 노인들을 울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했을까요? 그때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상철 경위가 창고로 접근 중입니다. 경찰 제복 착용 상태. 김영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부 배신자가 직접 나타난 것입니다. 아마 조직에 경고를 하러 가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김영호가 재빨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작전 변경. 지금 당장 진입한다. 모든 팀 준비. 민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정보다 빨리 작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휘 차량 밖으로 특공대원들이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복장의 대원들이 창고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여기서 기다리세요.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김영호가 차에서 내리며 당부했습니다. 민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형사의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작전이 시작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특공대가 동시에 창고로 진입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 들고 엎드려. 고함 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망치려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 체포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화면에 어지럽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윤정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자는 모니터를 샅샅이 살폈지만 윤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설마 도망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출구가 있는 것일까? 그때 민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자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윤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이 신고하신 거죠? 다 알아요. 윤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자는 침을 삼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멈춰야 했어. 미안하다고요? 어머님이 뭘 아세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얼마나 절박한지 아세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도 범죄는 범죄야. 죄 없는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는 건 용서받을 수 없어. 그 죄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세요? 돈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윤정의 절규가 민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민자는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은호를 생각해. 내 아들을 생각해. 전화 너머로 윤정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윤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는 제가 지킬게요. 제 방식대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자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윤정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일까? 설마 은호를 데리고 도망가려는 것은 아닐까? 민자는 재빨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극도로 커졌습니다. 민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지휘 차량에서 뛰어내려 택시를 잡았습니다. 강남 버스터미널로 빨리 가주세요. 이모 집은 버스터미널 근처였습니다.
택시가 달리는 동안 민자는 계속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윤정이 먼저 가서 은호를 데려간 것은 아닐까?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민자는 택시비를 던지듯 주고 뛰어내렸습니다. 이모 집까지는 도보로 5분 거리였지만 민자는 전력으로 뛰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외할머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자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가쁜 숨을 고르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사했습니다. 그 뒤로 은호도 보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숨이 차? 무슨 일이야? 민자는 아들과 은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도감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잔인한 진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자는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엄마 없이 자라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아,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민자는 아들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윤정이가 사기꾼이라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은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민자는 아들의 어깨를 껴안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이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픔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민자가 아들을 위로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김영호였습니다. 민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윤정이 도망쳤어요. 창고 뒤쪽 비상구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민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정이 도망쳤다니. 그렇다면 아까 전화는 어디서 한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런 전화를 한 것일까요? 민자는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전 병력을 동원해서 추적 중입니다. 선배님은 가족분들과 안전한 곳에 계세요. 전화를 끊은 민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이었습니다. 아들아, 정신 차려. 은호를 위해서라도 너가 정신 차려야 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민자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지만 지금은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자는 본능적으로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윤정의 차였습니다. 민자의 온몸에 긴장이 돌았습니다. 형사 시절의 감각이 즉각 살아났습니다. 위험하다. 지금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 은호를 방에 데려가. 그리고 문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마. 민자가 아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은호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자는 조용히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자는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윤정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망치느라 정신없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윤정의 손에 들린 가방이었습니다. 그 검은 가방이었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윤정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민자는 경계하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윤정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선 윤정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은호는 어디 있어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민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의 의도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정이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전히 현금 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이 돈으로 은호와 새 출발을 하려고 했어요. 멀리 떠나서 조용히 살려고 했어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자는 윤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광기가 서려 있지는 않은지 위험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려 했습니다. 형사 시절 수많은 범죄자들을 만났던 경험이 지금 이 순간 필요했습니다. 은호는 내가 데려갈 수 없어. 넌 이제 체포될 거야. 알아요. 다 끝났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윤정이 갑자기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과도였습니다. 민자의 몸이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칼을 자신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민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자살하려는 것인가? 은호를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절박한 모성애가 느껴졌습니다. 범죄자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엄마였던 것입니다. 민자는 갈등했습니다. 은호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는 없었지만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못하게 하는 것도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은호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막으려 했지만 은호는 이미 거실로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은호가 윤정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멈췄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에 두려움이 서렸습니다. 윤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아이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는 듯 했습니다. 은호야, 엄마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윤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칼은 여전히 들고 있었습니다. 민자는 천천히 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사 시절 인질극에 대처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질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질은 은호였습니다. 윤정아, 칼을 내려놔. 은호가 무서워하잖아. 민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윤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은호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윤정의 변명 아닌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민자는 한 걸음씩 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정의 시선은 은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틈을 노려야 했습니다. 좋은 엄마는 이런 짓을 하지 않아. 좋은 엄마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민자의 말에 윤정이 흐느꼈습니다. 칼을 든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금이다. 민자는 재빨리 은호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은호는 민자의 품에서 엄마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 무서워. 은호의 말에 윤정이 무너졌습니다. 칼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을 떨며 흐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절망적인 울음이었습니다. 민자는 은호를 아들에게 넘기고 조심스럽게 칼을 치웠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입니다. 윤정은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도망칠 의지도 없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영우와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우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한 형사가 윤정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딸깍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모든 것의 끝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이 끌려가면서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미안함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은호는 아빠 품에서 엄마를 바라보며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민자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는 엄마 없이 자라야 합니다. 면회도 쉽지 않을 것이고 설령 만난다 해도 철창 너머로 만나야 할 것입니다. 경찰차가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들은 은호를 안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자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 수 있는 위로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길을 잃은 아이 같았습니다. 민자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함께 헤쳐나가자. 할머니가 도와줄게. 민자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형사 시절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던 그 단단함이 이제는 가족을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연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자는 아들의 집에서 지내며 은호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은호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데리고 와서 놀아주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민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형사로서의 의무를 다했지만 가족을 파괴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은호는 처음 며칠은 엄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깨어나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자는 은호를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는 것을 느낄 때마다 민자의 가슴도 함께 찢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 질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들은 회사를 일주일 동안 쉬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한때 사랑했던 아내가 범죄자였다는 사실, 그것도 수많은 노인들을 속여 돈을 빼앗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낮에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자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날도 민자는 은호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다시 출근을 시작했지만 오늘은 쉬는 날이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엄마, 면회 신청이 왔어요. 아들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온 면회 신청서였습니다. 윤정이 가족을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자는 서류를 집어들어 읽어보았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쓰인 윤정의 편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은호에게 전해달라는 말,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는 말,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감사하다는 말까지. 민자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윤정을 미워해야 할까? 불쌍히 여겨야 할까? 형사로서는 범죄자였지만 가족으로서는 며느리였고
은호의 엄마였습니다. 가볼 거야? 민자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못 보겠어요. 너무 화가 나요. 배신감이 너무 커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도 이미 변호사를 통해 진행 중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은호를 데리러 갔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민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할머님, 은호가 요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선생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민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호도 나름대로 상처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것,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 모든 것이 아이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민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진실을 말하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렸고 거짓말을 하기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호야, 엄마는 잠시 먼 곳에 가 있어. 조금 있으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나 싫어해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은호의 순진한 질문에 민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자는 은호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은호야. 엄마는 은호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단지 어른들의 사정으로 잠시 못 오는 거야. 그날 저녁 김영호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하러 온 것입니다. 민자는 은호를 방에 들여보낸 후 김영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선배님,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조직원 대부분이 체포됐고 피해 금액도 파악됐습니다. 얼마나 되니? 확인된 것만 50억이 넘습니다. 피해자는 200명이 넘고요. 민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00명의 노인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자식들 주려고 아껴둔 돈도 있었을 것이고 병원비로 쓰려던 돈도 있었을 것입니다. 윤정 씨는 조직의 핵심 간부로 확인됐습니다. 자금 관리와 조직원 관리를 담당했더군요. 형량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의 말에 민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은호는 앞으로 오랜 시간 엄마 없이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배님, 피해자들이 선배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선배님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김영호의 말에도 민자는 위안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을 구했지만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했지만 은호에게는 엄마를 빼앗았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민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김영호가 떠난 후 민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오늘도 사기 전화에 속아 넘어가는 노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막으려는 경찰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삶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은호도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자는 여전히 아들 집에 머물며 살림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자는 은호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은호는 그네를 타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해맑은 웃음이었습니다. 민자는 벤치에 앉아 은호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할머니, 나 높이 올라가요. 은호가 소리쳤습니다. 민자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조심해, 은호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자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 대표입니다. 김민자 선생님 맞으시죠? 민자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았을까? 경찰분께 들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구제받을 수 있었다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사와 안도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희끼리 작은 감사 모임을 준비했거든요. 민자는 거절하려 했지만 상대방의 간절함에 결국 수락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화해 과정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들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이 민자가 할 수 있는 속죄의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전화를 끊고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신나게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민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그리고 아들을 위해 강해져야겠다고. 형사는 은퇴했지만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임무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와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면회 가보려고요. 은호도 데리고요. 아들의 말에 민자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아니더라도 마지막 정리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은호에게도 엄마를 만날 기회를 줘야 했습니다. 잘 생각했다. 내가 같이 갈게. 민자의 말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자는 그 과정을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그것이 형사 김민자가 아닌 할머니 김민자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지금까지 은퇴한 형사와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와 가족 사이에서의 선택, 그리고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 김민자는 형사로서의 신념을 지켰고 그 과정에서 가족은 아픔을 겪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